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강원도 태백이라는 동네, 제가 고향이 그쪽인데요. 그때 1986년도 5월 15일, 오늘이 5월 15일이죠. 스승의 날 행사하는데 그때 눈이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그쪽 지역적인 특색도 있었지만 너무 날씨가 많이 이렇게 온난화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진 그만큼 주식시장도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은 나오질 않고 있고요. 지금 반등 시도는 나오는 국면인데 그렇게 아주 강한 반등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면서 투자 대안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약 0.16% 정도 플러스로 마감됐죠. 오전장에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플러스로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전장에 낙폭이 꽤 컸었는데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은 상승 전환했고 코스닥 시장은 6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오후장에 좀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는 하지만 일부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좀 호전된 이런 종목들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별로 안 좋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죠. 가장 지금 조금 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연방 정부의 부채가 31조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미국은 법으로 부채 한도를 정해 놓는데요. 이게 31조 3,800억 달러 정도입니다. 3,850억 달러인데 자, 요거를 한도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2022년도 말에 벌써 31조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는 또 그 한도가 다 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때 되면 부채 한도를 올려요. 그런데 요런 것들이 좀 쉽게 올려주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2011년 같은 경우는 서로 막 싸웠죠. 서로 막 싸우다가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당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기도 했고요. 자, 이거 근데 만약에 부채 한도가 타결이 안 되면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이건 재앙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큰 일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미국 부채 한도 관련해 갖고 나중에 결국은 합의는 해서 한도를 올리긴 올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게 그게 좀 문제예요. 뭐냐면 내일 공화당 하원 의장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이 백악관에서 상원 의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또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자, 지금 19일부터 21일까지는 G7 정상회담이에요. G7 정상회담이고 또 22일의 경우에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상원하고 하원이 돌아가면서 휴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번 주에 부채 한도를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답답해서 미국이 디폴트로 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의회를 휴원을 안 하고 잠깐 나와서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이번 주 이때 그러니까 18일은 일본에서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부채 한도를 올리는 거 이거 그렇게 조건 없이 올리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정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내년 대선이 달린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그렇게 쉽게
그냥 조건 없이 올려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화당 쪽에 일부 안을 수용을 하고 부채 한도를 올리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은 또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국방 예산이나 이런 걸 제외를 하고 22% 정도씩 예산을 다 삭감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화당 쪽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이렇게 좀 추진했던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타격이 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년 대선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일단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밀어놓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도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뭐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또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이 옐런 장관이 6월 1일로 디폴트 시한을 못 박았는데요. 이거 아닐 거다. 뭐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다라는 뭐 그런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6월 15일 정도까지 버틴다라면 그 뒤로는 또 미국의 또 2분기에 세수 들어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버틸 수 있을 거다라는 뭐 그런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 내년 대선하고도 직접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좀 고생을 좀 시키다가 막판에 가서 뭐 너네도 욕먹고 우리도 욕먹고 도저히 안 되겠다.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날 정도, 그 정도 원성이 자자해지면 아마 그때 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내일 저녁에 회동을 하는데 거기서 뭐 쉽게 타협점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 한마디로 이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보게 되면 반등 시도는 했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뭐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많은, 뭐 2배 이상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났죠. 그런데 이 지수 자체가 뭐 살짝 강보합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코스닥 시장도 별반 틀릴 거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좀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코스피 시장이 0.16% 정도 올라오고 코스피 200이 0.26%가 올라왔죠.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좀 들락날락하면서 완전히 뭐 요동을 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자, 오늘 뭐 1340원 이상에서 출발했었죠. 1340원 이상에서 출발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또 보합 정도 근처까지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랬다가 또 오후장 들어서 또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굉장히 좀 많이 요동을 치는 모습인데요.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30원대에 와 있는데 지금 이 1337원 정도네요. 요거도 뭐 오후장 1시 정도에는 보합권까지 갔다가 막판에 또 올라온 거예요, 좀.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요동치는데 향후 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9조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9조 이상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 8조 이상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니까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자,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 뭐 이거를 좋다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미국 쪽에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락할 것 같으니까 거기 피신 자금으로 피난처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뭐 반도체 섹터가 좋다라면 SK 하이닉스도 매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좀 요동을 치게 되면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주가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가장 잘 봐야 될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지금 오늘 좀 요동을 쳤는데 이 부분이 달러 인덱스가 102.4 정도 돼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코스피 시장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분차트를 먼저 조금 볼게요. 자, 오전장에는 힘없이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힘없이 밀려났다가 오후장 들어서 뭐 이렇게 조금 매수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3.9포인트 정도 플러스니까 상승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조금 오늘 좀 중요한 자리까지 조금 내려왔었죠. 자, 지금 62평선 여기 걸려 있는 파란 선이 62평선입니다. 자, 장중에 장 초반에 깼었죠. 62평선을 하향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양선을 뽑으면서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뭐 기술적으로는 이 61 이평선의 지지력을 테스트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뭐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2주 전에. 자, 뭐 다음 주 정도 뭐 그때면 22평선 자체가 꺾여 내려오는 그런 주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월요일 날 수요일 정도는 꺾일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꺾였죠. 자, 꺾인 모습이라서 이게 지금 뭐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라면 하락하고 있는 이 22평선 자체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전에처럼 아주 강한 탄력들 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코스피 시장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순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조금 좀 매수를 해줬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뭐 매수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런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 매수 강도보다도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미리 조금 이렇게 판단을 하시려면 원달러 환율을 잘 살펴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약한 모습이 나왔죠. 보시면 지금 역시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도 밀렸는데 훨씬 더 많이 밀렸죠. 쭉 그냥 밀어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 거의 2% 가까이 밀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봤던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많이 약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승폭이 컸던 만큼 조정폭도 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훨씬 약해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 코스피 시장은 이 62평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죠.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 날 붕괴를 시키고 그다음에 장중에 한번 저항을 받고 또 오늘도 아래 꼬리는 달긴 했지만 음선으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이 이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8일 연속 순매도를 했어요. 자, 이거 이 틈만 나면 매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동안 좀 비이성적으로 좀 너무 많이 급등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죠. 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도 지금 조금 4일 연속 매수를 하는데 이전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팔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 채우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기관이 시장이 좋아서 매수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시장의 특징이 지금 시세의 연속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쫓아가는 종목들, 이거 가네? 라고 쫓아가 보면 바로 물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약간 좀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 나왔죠. 자, 요게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인데 30분 봉에서 22평선 요거는 상향 돌파를 했어요. 자, 이때부터 조금 저항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20선에서 저항. 여기선 살짝 뚫었다가 다시 재차 밀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저항. 자, 여기서도 저항. 계속 저항을 받다가 종가 기준으로 뭐 오늘 좀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30분봉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원래 뭐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아침에 30분 동안 거래되는 게 가장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근데 지난달 그러니까 2월 25일이요. 그때 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다음 주 월요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장이라서 제가 좀 짚어드리진 못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계속 그렇죠. 뭐 처음에 30분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뭐 어딜 보든 그런데 자, 5월 24일 날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그림이 나왔죠. 5월 25일이요. 자, 이때가 30분 봉 처음이잖아요. 근데 장중에 음선을 막 뽑으면서 이때 처음에 30분 봉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도였어요. 근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여기서 강하게 아래로 때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조금 계속 고생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그쵸? 좀 빠졌다가 반등 나오면서 여기 24일 날 고점 이 가격을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도 밀렸다가 여기서도 또 회복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랬다 쭉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저가격대는 조금 뭐 두고두고 조금 고생을 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6월물이 거래가 되는데 아마 6월물 만기 때까지도 저거를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 조금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수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물 일봉은 예, 나왔네요. 자, 선물일봉은 60일 이평선에 지지를 받았죠. 자, 요거 연결 선물인데 뭐 지금 예, 똑같습니다. 요거는. 자, 60일 이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고 지금 아까 현물 시장은 아래 꼬리를 달고 붕괴시켰다가 반등 나오는 모습인데 선물은 그냥 60이평선에서 바로 지지받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좀 추가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 이 선물 시장에서 수급이 조금 매수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자, 근데 뭐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강한 뭐 좋은 그런 수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파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좋은 수급이죠. 자, 5,500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선물 순 매수한 게 3시 20분 우리 현물시장 동시효과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6,500억 정도 순 매수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수급은 장중에 계속해서 매수로 들어온 그런 수급이었었는데, 자, 미결작정이라는 거, 이 포지션을 취해놓고 청산하지 않은 계약수를 미결작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결작정이 뭐 1,000계약 약간 넘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5,500억 정도 매수 들어온 물량들, 이 물량들은 최근에 뭐 매도를 많이 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조금 챙겨볼까? 라고 얘기하는 뭐 기술적 반등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는 좀 챙기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청산 들어온 물량이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수급이다라면 아주 강한 뭐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다. 뭐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업종에 대해서 조금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갖고 나왔는데요. 모든 게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죠. 우리 시청자님들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신 분들 많은지 압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좋은 쪽만 들고 파고 공부를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2차 전지 쪽 관련해 갖고도 다른 시각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나면 대응을 할 수 있죠. 맹목적으로 뭐 이거 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었죠. 2015년, 뭐 2016년 이때 화장품 섹터들 뭐 이런 거 안 하면 바보였잖아요. 제약바이오 이런 쪽. 그리고 또 2021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뭐 TV 방송 출연해갖고 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한마디만 살짝만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욕을 바가지로 먹는 그런 시절이었죠. 자, 이번에 2차 전지 쪽이 그런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한 가지 시각만 보면 좀 곤란하고요. 지금 여기 제가 좀 캡처를 해놓은 부분들이
EV 어�оп션이라는 곳이 여기가 시장 조사하는 뭐 그런 곳입니다. 이쪽에서 전기차 판매 전망치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자, 여기가 2025년이죠. 자, 여기가 2023년입니다. 2022년 말. 작년 말에 뭐 한 84만 5천 대 정도 그 정도였었고 2025년도 이때 여기서 추정하기는 한 205만 대 정도 판매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IEA라고 있죠. 자, 세계 에너지 기구입니다. 이쪽에서도 추정하기를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2025년도에 약 35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정권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 있겠죠. 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라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뭐 트럼프가 나온다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이 돼버리게 되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생산 캐파가 61.5기가 정도 됩니다. 61.5기가 정도. 자, 근데 2023년도 말에 생산 캐파가 어떻게 되냐면요. 약 463기가와트시 정도 됩니다. 자, 이게 뭐 얼마나 되냐면요. 1기가와트시에 한 전기차 한 15,000대 정도 그 정도로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695만 대 정도. 695만 대 정도가 계산상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뭐 다른 데하고 다 합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그 부분만 해서 695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설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일본의 파나소닉도 지금 그쪽에 뭐 전기차 쪽 미국 전기차 공장 투자를 하고 있죠. 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내재화하려고 지금 뭐 기가팩토리 이런 쪽에서 배터리를 좀 일부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 1,000만 대 정도 그 정도는 나와야 지금 이 생산할 수 있는 이 캐파를 다 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시장 전망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런 얘기는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오늘 미국의 세제 혜택을 더 준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죠. 뭐 미국산 철강이나 부품 쪽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뭐 10% 세액공제 더 해줄게 이런 내용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정강후약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보다는 상당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은 종목들이 조금 밀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이 있죠. 요거는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구상강 MNT예요. 뭐 조선기자재 쪽 이런 쪽도 하고 있고, 자, 지금 뭐 SK그룹으로 피인수가 됐는데요. 자, 대기업으로 피인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뭔가 투자를 할 때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적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년동기 비해서 좋아졌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올라간 종목 쫓아가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뭐 몇 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오른 게 없죠. 이런 것들은 사모으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종목 더 소개시켜드리면 CS 윈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글로벌 풍력타워 1위 업체예요. 그리고 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조카놈 하나가 사회에 나온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작년 초에 삼촌 뭐 주식 뭐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거 CS 윈드나 계속해서 월급 타면 사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풍력 쪽 뭐 이런 쪽에 신경을 안 쓰지만요.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얘기 자체가 틀려집니다.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이 풍력 이 타워 쪽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라갔을 때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조정받을 때 차근차근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분할 매수하고 난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한 2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내년 매출은 올해 한 1조 7천억 정도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뭐 2조 한 3천억 정도 그 정도 예상됩니다. 후년에는 훨씬 더 큰 매출이 기대되니까 뭐 주가는 우상향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짓고 끝내야 되겠네요. 자, 다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뭐 경기나 미국 금리, 그다음에 국제 정세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3월 말부터 시작해서 배워야 산다를 4강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점점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과연 호재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배워야 산다 강의한 부분들, 그 부분들 찾아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미국 금리 인하 호재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는 효율적으로 생산하던 그런 시대하고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시장은 뭐 중기적인 시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이 부분을 극복하고 올라오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2평선에서 조금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반등을 이용해서 뭐 그 전에 현금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좀 그냥 지켜보시면 될 거고요. 그 전에 현금을 못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시청 감사드리겠고 저는 저녁에 야인 시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